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원래 메타 위에 페이스북 윗단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와서 버크셔 해서웨이 밑단에 11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오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정말 그 공포로 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줬었죠. 현재 그 세력들이 만든 조정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구글 트렌드 또한 현저히 낮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투자자로서 우리가 선택한 그 리플 XRP 토큰에 대해서 공부를 수반하여 펀더멘탈을 확장시키고 수량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기사 보면서 나가 볼게요. 마운트곡스 충격으로서 그쵸? 일본의 대형 거래소죠. 마운트곡스가 과거에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킹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그런 코인들을 이제 다시 나눠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패닉셀이 나오면서 역시나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강제 청산된 것만 1.5억 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래요. 그 일본의 대형 거래소라고 불리웠던 마운트곡스 파산 관리자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의 그런 상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번 상황은 비트스탬프와 크라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근데 일본 거래소인데 왜 굳이 유럽 거래소 그리고 왜 미국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근데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ODL 창구로 활용되면서 리플사가 또 10%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잖아. 크라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잖아. 뭔가 그 세력들의 꿍꿍이 찝찝한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그 세력의 자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래의 정답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 일본의 대형 거래소에서 약 2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킹 사태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비트코인을 누가 가장 매입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세력이 미국과 중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그 외에도 일본이라든지 영국을 주도로 한 유럽권 시장이 모두 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잽싸게 과거부터 매집했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자금은 전 세계로 커넥팅 닷 하나로 연결되면서 흐른다는 부분을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FTX 파산 사태뿐만 아니라 마운트곡스의 해킹 사태 역시 그들의 자금과 그들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유럽권에 있는 그 중앙증권 예탁기관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유로클리어입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JP모건과 함께 설립되었다라는 부분, 미국과 유럽의 자금이 연결되어 있네요. 두 개의 그 유럽 중앙증권 예탁기관 중 하나, 그 나머지는 클리어스트림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즉 다시 말해 유로클리어와 이 클리어스트림이 두 개의 유럽의 심장으로서 중앙 예탁 기관으로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로클리어의 경우 어떤 자금줄이 들어오면서 대주주가 어떤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로클리어의 탑20 쉐어홀더스 주주 구성 목록입니다. 어떤 세력들,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죠. 1위부터 20위까지 리스트업을 쭉 보니까 시코밤 홀딩스로부터 벨기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과 연관된 투자회사 JP모건 미국이겠죠.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겠죠. 더 나아가서 일본을 대표하는 미쯔비시 뱅크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모건 스탠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일본의 스미토 미쯔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유로클리어를 통해서 벨기에, 프랑스, 즉 유럽권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모든 자금줄이 연결되면서 유럽의 중앙 예탁기관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5대 기축통화가 있죠. 달러, 위안, 그리고 엔, 유로, 파운드가 있는데 이 5가지 시장을 필두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나 우리가 2025년 11월까지 맞닥뜨리는 그런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죠. ISO 2002 이 RMG 그룹으로 역시나 그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인수한 스위스의 커스터디 업체죠. 메타코의 그 회의에서도 그들의 자금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 금권 세력, 중앙 예탁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미래 금융의 망을 미리 설계했다라는 부분, 역시 여기도 유로클리어가 들어가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그 나라들의 대표 기득권 금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네요. 유럽의 탑2 중앙 예탁기관이 클리어스트림과 유로클리어라면 미국의 탑 예탁기관이 하나 있죠. DTCC도 한번 퍼즐 맞춰보고 갈까요? DTCC의 풀네임은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으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결제와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 신탁, 청산 공사라는 부분. 이 DTCC도 역시나 그들의 자금줄이 여기는 미국이니까 더더욱 깊숙하게 끼어들어와 있겠죠. 모든 증권 교환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그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DTCC에서 왜 하나의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바로 시큐런시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 미국의 DTCC, 그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불리는 그 청산소에서 왜 그 암호화폐 생태계랑 같이 가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업체 시큐런시를 인수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도 겉으로는 CBDC를 반대한다, 암호화폐는 쓰레기다라고 종종 금권 세력에서 이야기하지만 블록체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중앙 예탁결제 청산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 시큐런시를 인수했다라는 부분, 퍼즐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DTCC에서 2.5천조 달러에 맞춰진 그 전체 청산 주문을 토큰화할 준비를 마무리했다라는 부분. 여기서 XRP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의 파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로 갈 수 있는 그 시장 파이를 모두 감당하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통해서 에비던스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공식 트위터에 전 세계적으로 1억 8,400만 명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주민과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화폐, 가치의 이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 세계은행은 지금 현재 그런 난민과 이주민에게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포용할 수 있는 금융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재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프리카 생태계와 함께 가는 모잘루프 재단입니다. 이 시브린과 모잘루프 재단은 역시나 아프리카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부터 그 국제기구 은행들과 협업하면서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 왔었죠. 이 시브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프리카 쪽이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인근에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라는 부분이라고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모잘루프 재단에서도 금융의 포용성을 위해 그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위해서 ISO 2002 전환을 제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가 없는 그런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대륙에 설립된 조직으로서 모든 금융의 솔루션, 포용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 세계은행과 함께 모잘루프 재단이 힘쓰고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빵빵한 금융 세력과 리플사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후원 회원에는 리플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빌 게이츠와 함께 가는 빌샘 말린다 게이츠와 구글, 더 나아가 리플사에서 시작된 새로운 개념이었죠.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표본, 인터레저 재단과 모니터리 어토리티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통화청까지 후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디지털 생태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융의 혁신을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추적하면서 리플사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볼까요? 해당 문서는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그 CBDC의 이동의 솔루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보고서거든요. 어떻게 리플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핵심만 뽑아서 해석을 해뒀습니다. 이제 CBDC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법정 통화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CBDC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리플 네트워크에 XRP를 사용하면서 그 리플 트랜잭션을 이용하면서 두 통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 3초에서 4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과 매 초에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라는 부분, 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XRP 일부를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량은 0.00001 XRP라는 것, 해당 문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해 XRP의 공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디크리스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 CBDC의 세상까지는 이 XRP의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월드뱅크 보고서에서 따온 거고요. 여기도 역시나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0.00001 XRP가 없어지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리플 트랜잭션 바로 XRP를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기축통화와 디지털 커런시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역시나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서를 보고 정말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 트랜잭션 그 거래를 보내기 위해서 폐기되어야 되는 그런 XRP 수량은 0.00001 XRP가 맞구나. 정말 그 10드롭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플은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부분,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왜 월드뱅크의 보고서에 리플 네트워크와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L 리플 페이먼트가 명시되어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unlike Bitcoin or Ethereum, XRP 리플 생태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에코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으로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한된 노드가 들어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비잔틴에 의존한다. 연합 비잔틴 합의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금융의 망을 포용할 수 있는 합의 네트워크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큰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문서라는 것, 그 금융의 기득권들은 이 BIS라든지 IMF, 월드뱅크 산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BIS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의 설계를 예측하고 추측해봐야 되는지 뒷받침되는 자료가 되겠네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러한 기사만 보고 코인은 쓸모가 없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되면 CBDC 금지한다는데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데 뭐하러 투자해? 라고 흔들리고 멘탈을 관리하지 못하겠죠? 과연 정말 그 CBDC가 금지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CBDC가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있는지 트래킹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미 런치된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주황색 부분이 보이시죠?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미 구축 상태는 끝났고 시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미 보라색으로서 Proof of Concept, 개념을 증명함으로써 이제 파일럿 단계로 또 이동이 되면서 모든 전 세계가 런치되는 파란 물결이 이룰 수 있는 그 CBDC의 세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의 프로젝트 덤바를 통해서도 R3의 테크니컬 어치텍처를 얘기하면서 코다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으로 국경 간 결제 P2P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과연 유틸리티로 어떤 토큰이 쓸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R3의 코다와 리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 부분은 유럽 연합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이나트바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R3와 스위프트는 연결이 돼 있으며 그 부분에 리플사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가 코다 플랫폼에 꽂혀지면서 ISO 2002 RMG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한 번 더 갈까요? BIS의 워킹 페이퍼고요. 트러스트 브릿지 앤 머니 플로우라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IMF의 핀테크 노트에서 똑같은 그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CBDC의 세상에서 국경 간 결제 모델에 세 가지 모델이 떠오른다는 부분에 첫 번째로 리플의 XRP, 두 번째로 스텔라 자단의 XLM, 세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이어 2 결제 프로토콜로서 굉장히 소액 결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쓸 수가 있지만 거액 결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XRP 토큰이 유틸리티로 작용되는 것이 이미 모든 자료와 지표를 통해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천천히 다 살펴봐도 정말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외환 결제, 국경 간 결제에서는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 쓰일까라는 부분에 그 리플사의 XRP 토큰이 유일무이하게 들어가면서 스위프트와 연결된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역시나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서클사, 푸날리티, 산탄데르, HSBC, R3, 코다까지 모두 리플사와 왜 협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의 자금은 모두 연결되며 우리가 그곳에서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만드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